창문에는 루핑이 한 장 한 장 붙어 나간다. 이런 것으로 과연 추위를 막아낼 수 있을까? 보통 종이와 다를 것이 없는데 하지만 틈이 없어졌으니 적어도 바람만은 막을 수 있을 게다. 그 대신 실내가 아까보다 어두워지고 난로불이 유난히 밝다. 알료시아가 석탄을 가져왔다. 어서 넣어라. 누군가 소리친다. 넣지 말라고 나묵투막만으로도 넉넉하지 않느냐라는 소리도 들린다.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 알료사가는 머뭇거리며 서 있다. 페츠코프는 난로 앞에 버티고 서서 방화나를 들이대고 있다. 바보 같은 자식, 저러다 신발을 태워 먹으면 어쩔 셈인가? 해군 중령이 그의 목덜미를 잡아 끈다. 어서 모래를 나르지 않고 뭘 하는 거야? 부이노프스키에게는 수용소 작업도 해상 근무와 다를 바가 없다. 명령이 내리면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중령은 정말 몰라보게 야유해 갔다. 그러나 책임은 다했다. 그들은 얼마 동안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세 개의 창문이 모두 가려졌다. 빛이 들어오는 건 출입구뿐이다. 냉기가 흘러 들어오는 것도 역시 출입구뿐이다. 파블로는 출입구 위쪽을 막아버리라고 명령했다. 아래쪽은 허리를 구부리고 드나들면 되므로 그 정도의 구멍만 있으면 족하다. 지체 없이 출입구를 막는다. 그러는 동안에 세 대의 덤프차가 블록을 실으다가 밖에 내려놓고 갔다. 이번에는 승강기도 없이 어떻게 블록을 위층으로 올리느냐가 문제다. 여보게 블록공, 어디 한번 올라가 보실까? 파블로가 말했다. 블록을 쌓는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하자면 명예로운 일에 속한다. 시오프와 키르가스는 부반장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가뜩이나 좁은 청청대인데 세니카가 손잡이로 쓰이는 판자를 떼어냈기 때문에 벽 쪽으로 몸을 바싹 붙이고 올라가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다. 게다가 청청대에 눈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발에 힘을 줄 수가 없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어디서부터 벽을 쌓아 올릴 것인가 살펴본다. 삽으로 눈을 치고 있는 곳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전에 쌓다가 그만둔 벽 위도 도끼로 얼음을 쪼아내고 비로 깨끗이 쓸어내야 한다. 문제는 블록을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것이다. 아래층을 내려다 보고 나서 이렇게 결정했다. 청청대를 오르내리는 것보다 밑에 4명을 배치하여 블록을 발판 위에 던져 올리게 하고 그것을 2명이 다음 발판에 옮겨 놓으면 위층에 배치한 다른 2명이 벽을 쌓는 곳까지 나르게 한다.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하는 편이 훨씬 빠를 것이다. 위층에는 대단치는 않으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들이 블록을 쌓을 때는 꽤 추울 것 같다. 그러나 쌓아 올리던 벽 밑에 움츠리고 앉아 있으면 바람을 피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햇빛이 드는 벽 밑은 오히려 따뜻하다. 시오프는 하늘을 쳐다보고 무의식 중에 탄성을 올렸다. 구름 한 점 없이 개인 하늘에 태양이 어느새 중천 가까이 떠 있었기 때문이다. 일을 할 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가끔 느끼는 일이지만 수용소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간다. 그러면서도 형기는 좀처럼 줄어들 줄을 모른다. 세 사람이 아래층에 내려와 보니 난로가에는 또 반원들이 모여 있었다. 파블로는 버럭 화를 내며 그중 8명을 당장에 블록 운반으로 배치한다. 그리고 2명은 혼합시키는 일에 시멘트를 넣고 모래를 섞는 일, 또 1명은 눈을 퍼다 녹이는 일, 나머지 1명에게는 석탄을 나르는 일을 시켰다. 키르가스도 자기 조수한테 일을 재촉한다. 모르타르 통은 적당히 두드려 맞추면 된다. 뭘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는 거지? 내가 좀 거들까요? 시오프는 부반장에게 자청해서 나섰다. 그래 주게. 파블로가 동의했다. 그때 낡은 드럼통이 실려 들어왔다. 모르타르에 쓸 눈을 녹이려는 것이다. 드럼통을 가져온 친구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벌써 12시라고 말한다. 12시가 틀림없을 거야. 시오프도 수긍한다. 해가 제일 높은 곳에 떠 있으니까. 제일 높은 곳에 떠 있으면 하고 해군 중령이 끼어든다. 12시가 아니라 1시지. 그건 또 무슨 말이지? 시오프는 눈을 부릅뜨며 반박한다. 정오에 해가 제일 높다는 것쯤은 꼬부라진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걸세. 그건 옛날 얘기야. 하고 부이노프스키가 말한다. 새로운 법령이 공포된 후부터는 오후 1시에 해가 제일 높은 곳에 오게 돼 있거든. 누가 그따위 법령을 만들어냈지? 중령은 모래를 나르러 나갔다. 시오프도 그 이상 다투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연 하늘의 태양까지도 소비에트 정부의 법령에 따라야 한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참 동안을 뚝딱거려 모르타르 통 4개를 만들었다. 이젠 됐어. 그럼 담배 한 대씩 피우며 몸이나 좀 녹이지. 파블로가 말했다.
그리고 세니카, 오후엔 자네도 블록을 날아야 할 테니까 이리 와서 좀 쉬게. 정식으로 허가가 내렸으므로 그들은 난로를 에워싸고 앉았다. 아무래도 점심시간 전에 블록일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모르타르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어중간할 뿐더러 만들어 봤자 점심을 먹는 동안에 얼어버릴 것이다. 석탄이 점점 벌겋게 타오르며 고르게 열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하기는 그 열도 난로가 옆에서나 느낄 수 있을 뿐이지 기계실 전체의 온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들은 장갑을 벗고 난로에 손을 쬐은다. 그러나 신을 신은 채로 발을 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만일 가죽신이라면 가죽이 트고 방화나라면 김이 무럭무럭 남에 축축해질 뿐 발은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바짝 가까이 들이댄다면 가죽이 불에 녹는다. 겨울 내내 구멍 뚫린 신발을 끌고 다녀야 하는 것이다. 신발을 교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시오프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거야? 기르가스가 말을 걸었다. 여보게들, 그렇지 않아? 이 친구는 벌써 한쪽 발을 고향집 문턱에 걸쳐 놓은 거나 다름없거든. 그렇고 말고 저 신을 벗은 발은 수용소에 있는 발이 아니라니까? 하고 누군가가 맞장구를 쳐서 모두들 한바탕 웃으댔다. 시오프는 구멍 뚫린 왼쪽 방아나를 벗고 발사기를 말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시오프의 형기는 얼마 안 있으면 끝난다. 기르가스 자신의 형기는 25년으로 되어 있었다. 이 형기의 등급은 이전에는 운이 좋은 것으로 취급되어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10년이 언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49년부터는 시대가 바뀌어 무조건 25년이다. 10년이라면 어떻게든 견디겠지만 25년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수용소에서 견디어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녀석은 얼마 안 있으면 출소다. 이렇게 모두들 부러운 듯이 말하면 시오프도 결코 기분이 나쁠 리는 없다. 그러나 시오프 자신은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었다. 시오프가 직접 보아온 일이지만 전쟁 중에 출소를 하게 되는 죄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추후 상부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즉 1946년 전쟁이 끝난 이듬해까지 그냥 붙잡아 두었었다. 특히 심한 것은 처음에 3년을 언도받았던 죄수가 형기를 마친 후에 다시 5년이라는 추가형을 받은 일도 있었다. 법률이란 건 도대체 믿을 것이 못 된다. 10년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더 살아라 한데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유형이 될는지도 모른다. 이 유형이란 주로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지방에만 거주가 허가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유형이 될는지도 모른다. 형기가 끝나더라도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앞길이 캄캄해진다. 하나님, 내 발로 내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날이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그러나 수용소의 고참들 앞에서 이런 소리를 입 밖에 낸다는 건 신뢰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시오프도 기르가스에게 25년 하고 자꾸 되뇌일 필요 없어. 25년을 살게 될지 어떨지 그건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 확실한 건 내가 이미 8년을 살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뿐이야. 라고 응수했다. 요컨대 언제나 아래만 보고 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지 언제 나가게 되느니 하는 쓸데없는 생각에 잠길 겨를이 없다. 군법회의의 한 가지 서류에 의하면 시오프의 제목은 조국에 대한 반역으로 되어 있었다. 아니, 본인 자백서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 나는 조국을 배반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포로가 되었고 독일군 첩보부대의 임무를 수행한 후 소련군 진지로 귀환한 자입니다. 그러나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는 시오프 자신도 몰랐고 취조관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저 임무만 통하기로 되었다. 시오프의 생각은 지극히 단순한 계산이었다. 만일 자백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관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서명을 하면 좀 더 목숨이 부지될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굳이 서명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사실은 이러했다. 1942년 2월 그의 부대는 북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고 말았다. 비행기의 식량 보관도 중단되었다. 아니, 중단되었다기보다는 비행기가 아예 한 대도 없었던 것이다. 사태는 극도로 악화되어 병사들은 죽은 말의 말 발굽을 칼로 깎아 그 각질부를 불에 불려 먹었다. 물론 탄약은 한 발도 없었다. 그리하여 숲속에서 그들은 몇 명씩 독일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 시오프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그는 숲속에서 이틀 동안 포로가 되었다가 5명이 함께 도망을 쳤다. 얼마 동안 숲속과 늪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우군 부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함께 탈주한 5명이 다 살아온 것은 아니었다. 2명이 적군 기관 단총수들에게 적석에서 사살되었고 1명은 부상을 입고 도중에 죽어버렸다. 결국 무사히 귀환한 것은 2명뿐이었다. 그들 2사람이 조금만 더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고하여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넘기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보고해버렸다. 5명이 다 살아 돌아와서도 그들의 진술을 대조하여 고지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단 2사람의 말만으로는 통할 리가 만무했다. 개새끼들이 미리 짜고 속이려 드는 거지 탈주는 무슨 탈주야? 귀가 먼 세니카 크레프원에게도 탈주라는 말이 들렸던 모양이다. 불쑥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난 3번이나 포로가 되었지만 3번 다 탈주했어. 세니카는 참을성이 있고 말수가 적은 사내다. 남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잡담에 끼어드는 일도 없다. 따라서 그의 과거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알려진 것이 있다면 바이마르 근처의 나치스 수용소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 거기서 지하 조직에 가담하여 폭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무기를 모아들이고 있었다는 것, 2 손을 뒤로 결박하여 천장에 매달린 채 독일군에게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는 것, 그저 이런 정도였다. 여보게 반야, 자네가 수용소에서 8년을 살았다지만 도대체 어떤 수용소인가? 하고 키르가스가 다시 말을 꺼냈다. 일반 수용소가 아니냐 말이야. 계집년들도 물론 함께 있었겠지. 번호도 달지 않았을 거고. 여기 같은 특수범 수용소에서 8년을 살아보게. 끝까지 목숨을 부지할 놈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걸세. 계집년들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계집 대신 통나무하고 함께 살았지. 슈호프는 물끄러미 난로 속에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북방에서 지낸 7년간의 일이 되살아났다. 3년 동안은 운반소에서 통나무와 침목 나르는 일을 했었다. 그때의 모닥불도 지금처럼 혀를 날름거리듯 타오르고 있었다. 아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낮이 아니라 한밤중이었다. 그때는 낮에 할당된 자급량을 채우지 못하는 작업반은 밤중까지라도 남아서 자급량을 채워야 했다. 자정이 지났어야 겨우 수용소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튿날은 또 새벽부터 숲으로 나가곤 했다. 아니, 그렇지도 않아. 오히려 여기가 조용한 생활일 것이야. 하고 슈호프는 나지간 소리로 말했다. 여기선 죄수들을 작업장에 남겨두는 법은 없거든. 할당된 자급량을 채우건 못 채우건 저녁때가 되면 수용소에 돌려보내지. 그리고 식량도 최소한 100g은 보장되어 있고 그 정도라면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특수범 수용소건 어떤 수용소건 이름이야 뭐라고 붙여도 좋아. 번호표도 문제될 건 없어. 무거워서 질질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여기가 조용한 곳이라고? 페츠코프가 끼어들었다.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인지 모두들 난로가에 모여 있었다. 잠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칼침을 맞고 죽어가는 판인데도 점잖다는 말이 질겁을 하고 도망가겠다. 칼침을 맞은 건 사람이 아니라 밀고자지. 파블로가 손가락을 채우며 페츠코프에게 위협하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사실 수용소 내에는 요즘 그 어떤 새로운 기운이 조성되고 있었다. 잘 알려진 2명이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칼침을 맞았다. 그 후 애매한 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잠자리를 잘못 알고 한 것 같았다. 마침내 밀고자 한 놈은 제발로 영창으로 달려가서 석조 건물인 독방 감옥 속으로 피신해버렸다. 기이한 일이다. 일반 수용소에서는 그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아니, 여기서도 처음 보는 일이다. 벼랑간 이동 발전소의 기적이 울렸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신호다. 기적은 탁 트이게 우려되지 못하고 마치 목청을 가다듬듯 목신소리로 씩씩거린다. 드디어 한나절이 지나갔다. 자, 점심시간이다. 빨리 식당에 가서 줄을 서야 했는데 공연히 넉장을 부리고 있었나 보다. 작업장에는 모두 11개 작업반이 와 있어서 식당에는 동시에 2반 이상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장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 부반장 파블로가 반원들을 둘러보고 나서 곧 결정을 내렸다. 슈호프와 코프치커는 나와 함께 식당으로 갑시다. 그리고 카르가스, 준비가 되면 코프치커를 보낼 테니 곧 반원들을 인솔하고 식당으로 오게. 난로가의 그들의 자리는 곧 다른 반원들이 차지했다. 계집을 둘러싸듯 동그랗게 난로를 둘러싸고 얼음 몸을 녹이려고 안간힘이다. 그만 밀어. 어디를 자꾸만 쑤시고 들어오려는 거야? 자리 다투면 그만하고 담배나 한 대 피우지. 누가 담배를 피우지 않나 하고 서로들 눈치만 살핀다. 그러나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담배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건지 모를 일이다. 슈오프와 파블로는 밖으로 나왔다. 그 뒤를 고프치코가 토끼처럼 깡충거리며 따라간다. 날씨가 좀 따뜻해졌군. 슈오프는 온도계를 보는 듯 말한다. 영하 18도쯤 될 거야. 벽돌 쌓기엔 좋은 날씨야. 뒤를 돌아보니 발판 위엔 벌써 벽돌이 꽤 많이 올려져 있다. 2층 중간벽 밑에까지 갖다 놓은 것도 있다. 슈오프는 눈을 가늘게 뜨고 태양의 위치를 확인했다. 해군 중령이 말한 그 법령인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밖으로 나와 바람을 정면으로 받으니 살을 에이는 듯이 얼얼하다. 뭐니도 아직은 정월이니까. 작업장 식당이라는 건 조그만 판잣집이다. 난로를 중심으로 판자를 두르고 그 틈새를 녹슨 양철 조각으로 막아놓았다. 내부는 역시 판자로 칸을 막아 한쪽이 취사장이고 다른 한쪽이 식당이다. 양쪽 다 마루를 깔지 않은 흙바닥이어서 신발에 묻어들어온 흙덩어리로 바닥은 온통 난장판이다. 취사장이라야 네모진 난로가 한 개 있고 그 난로 위에 커다란 솥이 걸려 있을 뿐이다. 취사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취사부원과 위생지도원 두 사람이다. 취사부원은 아침에 수용소 취사장에서 껍질째 빻은 양곡을 받아가지고 온다. 1인당 50g이었다. 그것은 전 작업반에 1kg에 해당되며 따라서 작업장 전체에 배급되는 양곡은 1푸드 약 16.38kg이 조금 안 되는 양이다. 작업장까지 3km나 되는 먼 길을 자기 어깨에 양곡 자루를 메고 올 만큼 취사부는 어리석지 않다. 그에게는 양곡 자루를 날라주는 개인 조수가 달려있다. 무거운 자루를 메고 다닐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다른 죄수들의 몫을 떼어 개인 조수에게 쭉 한 그릇만 더 퍼주면 만사는 해결되었다. 장장이나 물을 날라오는 일도 난로에 불을 피우는 일도 취사부가 직접 하지 않는다. 부업을 하겠다는 희망자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도 쭉 한 그릇씩만 더 퍼주면 된다. 자기 것도 아닌 남의 것 가지고 구태여 인색하게 굴 건 없지 않은가. 점심 식사는 전원 식당에서만 먹게 되어 있다. 그릇은 날마다 수용소에서 가져오곤 하는데 한 번에 가져오는 그릇 수가 50개 미만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재빨리 그릇을 씻어 다시 퍼주어야 한다. 그릇을 날라오는 친구들에게도 물론 죽을 더 퍼준다. 식당에서 그릇을 내가지 못하게 또 한 명의 개인 조수가 출입구에 지키고 서 있어도 결국 그릇은 밖으로 새 나가고야 만다. 감시어 몰래 가지고 나가는 자도 있다. 그래서 또 한 사람 밖으로 새 나간 그릇을 모아오는 조수가 필요하게 된다. 작업장을 한 바퀴 돌며 그릇을 모아 취사장에 갖다 바치는 것이다. 역시 이런 친구들에게도 죽 한 그릇이 더 퍼주면 된다. 취사부원이 직접 하는 일이란 솥에 양곡과 소금을 넣고 지방 덩어리에서 좋은 부분을 골라 자기 몫으로 떼어내는 일밖에 없다. 질이 좋은 지방이 일반 죄수 입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 그 대신 질이 좋지 않으면 전량이 솥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죄수들은 식량 창고에서 지급되는 지방이 되도록이면 질이 나쁜 것이기를 바라기도 한다. 또한 죽이 잘 끓었나 확인하는 것도 취사부의 임무에 속한다. 그런데 취사부장 중 할 일이 없는 것이 위생지도원이다. 그는 그저 멍청이 앉아있기만 하다가 죽이 다 끓으면 제일 먼저 맛을 본다. 아니, 맛을 본다기보다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는 것이다. 그 다음이 취사부원. 취사부원 역시 목구멍까지 차도록 먹는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식당 당번인 작업반장이 맛을 볼 차례다. 당번은 1일 교대제인데 그날의 죽이 죄수들의 식사로 적합한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두 사람 몫을 먹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당번 반장의 시식이 끝난 후에 기적이 울린다. 각 반의 반장이 번갈아 창구에 나타나서 취사부가 떠주는 죽그릇을 받는다. 죽이라고 해봐야 밑바닥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50g이라는 정량이 들어있는지 어떤지를 따질 수는 없는 일이다. 섣불리 정량을 확인하려 했다가는 단단히 보복을 당하기 때문이다. 황량한 광야에는 언제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여름에는 열풍이, 겨울에는 살찜을 에이는 듯한 삭풍이 엄습하고 있다. 이 지방은 옛날부터 불모의 땅이었다. 하물며 겹겹이 에워싼 철조망 안에서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랄 리가 없다. 빵은 빵 공장에 가야 구경할 수 있고 귀리는 식량 창고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제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 일을 한다 해도 불모의 땅에서는 나달 하나를 얻을 수도 없다. 상부에서 정해준 규정량 이외에는 아무것도 구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그 쥐꼬리만한 규정량이나마 취사 부원에게, 개인 조수에게, 그리고 펜대를 놀리는 친구들에게 갈취당하여 제대로 돌아오지도 않는다. 가로채기는 공사장에서도 수용소에서도 그리고 그 전에 창구에서도 공공연한 사실로 되어 있다. 더구나 이렇게 남의 몫을 가로채는 놈일수록 곡괭이하고는 인연이 먼 놈들이다. 제 손으로 곡괭이를 휘두르는 사람들은 자기 몫은 다 먹지도 못하고 마는 것이다. 약육 강식이 철칙으로 통하는 세상이다. 파블로와 슈오프 그리고 코프치크 세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은 그야말로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었다. 나지막한 식탁도 의자도 사람 등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앉아서 먹고 있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서 먹고 있다. 한나절 동안 들판에서 구덩이를 판 제82작업반이 신호소리와 동시에 첫 번째로 들어온 모양이다. 식사가 끝났는데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밖에 나가봐야 몸을 녹일 만한 장소도 없기 때문이다. 다른 작업반 친구들이 빨리 일어나라고 욕짓거리를 하고 있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 밖에서 추위에 떨 생각을 하면 그까지 욕짓거리쯤 아무것도 아니다. 파블로와 슈오프는 서로 밀치며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다. 좋은 때에 온 것 같다. 식사를 한창 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작업반은 차례를 기다리며 자기들 부반장을 대기시키고 있다. 그릇, 그릇! 창구에서 취사부원이 소리친다. 이쪽에서 빈 그릇을 거두어다 들이민다. 슈오프도 그릇을 거두어 창구로 들이민다. 죽을 좀 더 얻으려는 속셈이 아니라 그릇의 회전을 빠르게 하려는 것이다. 칸막이 저쪽에는 취사부원의 조수 몇몇이 그릇을 받고 있다. 물론 죽 한 그릇에 팔려온 녀석들이다. 파블로 앞에 서 있는 다른 반 부반장이 죽 그릇을 받을 차례가 됐다. 파블로는 얼른 뒤를 돌아보며 소리친다. 코프치크, 네. 출입구 쪽에서 대답 소리가 난다. 염소 새끼가 우는 소리처럼 가늘게 들린다. 가서 모두 오라고 해. 그런데 오늘 점심으로 나오는 죽은 전에 없이 고급이다. 오래간만에 귀리죽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은 좀처럼 없는 일이다. 귀리죽이라면 나달이 있어 먹은 다음 한결 배가 든든하다. 슈오프는 어릴 적에 말에게 귀리를 먹였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몇 숟가락의 귀리죽을 보고 반가워하는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그릇, 그릇! 창구에서는 재촉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윽고 104반이 죽을 받을 차례가 되었다. 앞에 서 있던 부반장 파블로는 자기 그릇에 두 사람 몫의 죽을 받는다. 이것은 다른 죄수들의 몫에서 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에 대해 따지려 드는 사람은 없다. 작업반장에게는 두 사람 몫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먹든지 부반장에게 주든지 반장의 자유다. 파블로는 추리인한테서 물려받은 것이다. 이제부터는 슈오프가 바빠진다. 우선 식탁 쪽으로 뚫고 들어가서 버리꾼 두 놈을 밀어내고 또 한 사람의 죄수한테는 정중하게 부탁하여 물러가게 한 다음 식탁 한 모퉁이를 점령한다. 그릇을 바싹 붙여서 12개만 놓을 수 있으면 된다. 그 위에 2층으로 6개를 얹고 다시 그 위에 2개를 얹으면 된다는 계산이다. 장소를 확보하고 나면 이번에는 파블로의 손에서 죽그릇을 받아놓는다. 파블로와 함께 그릇 수를 확인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반 놈들한테 죽그릇을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고 있어야 된다. 어쩌다 옆 친구가 부딪혀서 죽을 쏟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로 옆자리엔 다른 반원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확실히 기억해 두고 혹시 이쪽 그릇에 손을 대지 않나를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둘, 넷, 여섯. 칸막이 안에서 취사부원이 죽그릇을 센다. 그는 언제나 한 번에 2그릇씩 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한 그릇씩 내주다가는 그릇 수를 잘못 세기 쉽다. 둘, 넷, 여섯. 창구에 대고 파블로가 낮은 소리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고는 역시 2그릇씩 슈오프에게 넘겨준다. 슈오프는 죽그릇을 식탁 위에 놓는다. 소리를 내어 세지는 않고 있지만 슈오프의 계산은 두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다. 8, 10. 코프치크 녀석이 반원들을 데리고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리 늦는 것일까? 12, 14. 죽그릇은 계속 나오고 있다. 바로 그때 취사장에 그릇이 동이 났다. 파블로의 어깨너머로 슈오프는 창고의 광경을 응시했다. 취사부원의 손이 죽그릇을 창구에 놓고는 뒤로 돌아보며 그릇을 빨리 씻으라고 고함을 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빈 그릇이 한 무덩이 창구로 들어갔다. 취사부원은 죽이 담긴 그릇에서 손을 떼고 빈 그릇을 집어 뒤로 넘겼다. 슈오프는 식탁에 싸놓은 자기 반
죽그릇을 그냥 놔둔 채 재빨리 의자를 넘어 창구로 달려가서 죽그릇을 앞으로 내오며 취사 부원보다는 파블로에게 낮은 소리로 복창했다. 14. 가만히 있어.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취사 부원이 소리쳤다. 저건 우리 방 거요. 파블로가 말했다. 너희 방 거라도 계산은 분명히 해야 할 게 아니야. 14번째요. 파블로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릇 수를 속이려는 생각은 없었다. 부반장의 위신에 관한 문제다. 하지만 자기는 슈오퍼의 복창을 따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의 경우엔 슈오퍼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다. 14은 아까 나갔어. 취사부는 고함을 쳤다. 14이라고 세긴 했지만 죽그릇은 내주지 않았어. 이번엔 슈오퍼가 대꾸했다. 의심스럽거든 나와서 세어보시오. 식탁 위에 고스란히 그냥 쌓아놓았으니까. 슈오퍼는 취사부에게 이렇게 소리치며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을 내치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에스토니아인 2인조를 발견하자 얼른 그리로 달려가 손에다 죽그릇을 하나씩 안겼다. 그러고는 이내 식탁 옆으로 돌아와서 그릇 수를 다시 확인했다. 잠시 무방비 상태였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취사 부원의 붉은 얼굴이 창구를 막으며 이쪽을 내다본다. 죽그릇은 어디 있어? 하고 소리친다. 여기 있으니 똑똑히 봐. 슈오프는 말을 받는다. 이 봐, 거기 좀 비켜줄 수 없겠나? 하고 앞에 있는 죄수를 밀어내고는 자, 이게 방금 받은 두 그릇이야? 하며 윗줄에서 2개를 번쩍 들어 보였다. 밑에는 4그릇 석줄. 어때? 틀림없지? 반원들이 와 있겠지? 지사부는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조그만 창구에다 얼굴을 들이밀며 내다본다. 솥에 죽이 얼마 있는지 식당 쪽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창구는 아주 조그맣게 뚫려 있다. 반원들은 아직 안 왔어. 파블로가 고개를 저었다. 반원들도 오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죽은 먼저 타는 거야? 지사부는 화가 나서 고함을 친다. 왔다 왔어. 저기들 들어오는군. 슈오퍼가 소리쳤다. 그때 출입구 쪽에서 해군 중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사령탑 위에서 호령하듯 커다란 목소리로. 왜들 꾸물거리고 있어? 먹었으면 얼른 밖으로 나가야지. 다음 사람도 생각해야 할 게 아니야? 지사부는 여전히 뭐라 두틀거렸으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구부렸던 허리를 폈다. 창구에 다시 그의 손이 나타났다. 16, 18. 마지막 한 그릇을 꽃배기로 퍼서 내밀고는 23 다 나갔어. 다음 반. 하고 소리친다. 반원들이 모두 나타났다. 파블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그릇을 배분한다. 저쪽 식탁에 자리 잡은 패들에게는 앉아있는 친구의 머리 위로 죽그릇을 건넨다. 여름에는 의자 하나에 5명까지도 앉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서 4명이 겨우 앉을 수 있다. 그래도 숟가락을 놀리기가 거북할 지경이다. 취사부를 속여 더 타낸 2그릇 중에서 적어도 한 그릇은 나한테 차례가 오겠지. 슈오프는 이렇게 생각하며 우선 자기 앞으로 배분된 죽그릇을 집어들었다. 오른쪽 무릎을 쳐들고 방화나에서 우스지 이지마 1944라고 새겨진 스푼을 꺼낸다. 그 다음 모자를 벗어 왼쪽 겨드랑이 밑에 끼고 한쪽 언저리서부터 죽을 먹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은 오직 먹는 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건더기를 박박 긁어 입에 넣고 이리저리 혀를 돌려가며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은 약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남보다 먼저 그릇을 비우는 걸 부반장이 보고 한 그릇 더 하시오 라는 말이 나오게 해야 하니까. 더구나 에스토니아인들과 함께 들어온 페츠코프가 죽 2그릇을 더 타내는 걸 눈치챈 모양이다. 그는 지금 파블로 앞에 서서 죽을 먹으며 아직 행방이 결정되지 않은 2개의 죽그릇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 그릇을 다 줄 수 없으면 반 그릇이라도 달라는 듯이 파블로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살갗이 거무스름하고 아직 젊은 기운이 감도는 파블로는 꽃배기로 담은 자기의 죽그릇에서 천천히 죽을 떠먹고 있을 뿐이었다. 그 얼굴빛만으로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는지, 즉 2그릇을 더 탔다는 걸 알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슈오프는 그릇을 비웠다. 귀리죽을 먹고 나면 언제나 뱃속이 든든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2그릇을 먹게 되리라는 기대 때문인지 한 그릇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슈오프는 소옷 안주머니에서 흰 천조각에 싼 빵껍질을 꺼냈다. 그러고는 그 딱딱한 빵껍질로 그릇 밑바닥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긁어냈다. 그릇 옆에 묻은 것도 남기지 않고 긁었다. 껍질에 묻은 죽 찌꺼기를 혀 끝으로 핥아먹은 다음 다시 한번 빵껍질로 말끔히 닦아냈다.
죽 그릇은 물에 씻은 것처럼 깨끗해졌다. 어느 정도 희뿌연 빛은 남아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슈오프는 그릇을 거두는 죄수에게 어깨너머로 자기의 빈 그릇을 넘겨주었다. 그러고 나서도 일어설 생각도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다. 죽그릇 술을 속인 것은 슈오프지만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부반장 파블로에게 있다. 파블로는 자기의 죽그릇을 비웠다. 그릇을 핥을 생각은 않고 숟가락만 핥아서 방 하나에 질러 넣고 성호를 걷는다. 그 다음 아직 손을 대지 않은 4개의 죽그릇 중에서 2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리며 슈오프에게 이반데니 소비치 한 그릇 더 하시오. 그리고 또 한 그릇은 제자르한테 갖다 주시오. 슈오프는 현장 사무실에 있는 제자르에게 죽을 갖다 줘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다. 제자르는 언제나 자신이 현장 식당이나 수용소 식당에 가는 것을 꺼렸다.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파블로의 손가락 끝이 한꺼번에 2개의 그릇에 닿는 순간 심장의 고동이 딱 멈추어 버리는 것 같았다. 2그릇 다 4개 줄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심장은 곧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 그는 합법적으로 자기의 소유가 된 한 그릇을 얼른 앞으로 끌어당겨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먹기 시작했다. 뒤에 들어온 다른 딴 죄수들이 등을 쿡쿡 찌르지만 아무 상관없이 먹기만 했다. 다만 나머지 한 그릇이 페츠코프한테 가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될 뿐이다. 페츠코프는 유명한 개걸쟁이다. 추접스럽기로는 이미 유명하지만 죽그릇 술을 속여 더 타낼 만한 용기는 없다. 바로 옆자리는 부이노프스키 중령이 앉아 있었다. 자기 몫을 먹어치운 지는 오래지만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기색도 없다. 하지만 지금 여분의 죽그릇이 있다는 걸 아는 눈치는 아니었다. 몇 개 남았는지 부반장 쪽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다만 얼었던 몸이 훈훈하게 녹아드는 바람에 팔다리가 나른해진 모양이다. 따뜻한 식당에서 밖으로 나가 싸늘한 난로가로 돌아가기가 죽기보다 싫은 것이다. 불과 5분 전만 해도 명령하듯이 쩡쩡 울리는 목소리로 다른 친구들을 몰아낸 바로 그 장본인이 이번에는 자기가 부당하게 자리를 점령하고 들어온 죄수들에게 내줄 생각을 안고 있는 것이다. 부이노프스키 중령은 수용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수용소 노동에도 익숙치 못하다. 지금과 같은 순간은 그에게 특히 소중한 것이다. 물론 그것을 그가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순간에 있어서만은 그는 무슨 말이든 대담하게 내뱉을 수 있는 근엄한 해군 장교 티를 벗어던지고 엉덩이가 천근처럼 무거운 소심한 한 사람의 죄수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실 그만큼 엉덩이가 무겁지 않고서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25년이라는 수용소 생활을 견디어내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일어나라. 자리를 내라. 죽을 먹기 위한 다른 반원들의 욕설이 빗발치듯 들려온다. 등을 쿡쿡 찌르기까지 한다. 카피탄, 함장이란 뜻입니다. 카피탄, 카피탄, 파블로가 불렀다. 부이노프스키는 잠에서 깬 것처럼 흠칫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파블로는 말없이 죽그릇을 앞으로 내밀었다. 먹겠느냐 안 먹겠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부이노프스키의 눈썹이 벌레처럼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라도 보는 듯 죽그릇을 쳐다본다. 드시오, 들어요. 부반장은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권하고는 반장 몫으로 남은 마지막 한 그릇을 집어들고 나가버렸다. 유럽을 순회하고 북해를 무대로 용맹을 떨쳤고 한때는 북빙양에서까지 활약한 바 있는 해군 중령의 주름진 입술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희죽 벌어졌다. 행복한 것이다. 규정량의 반도 안 되는 멀건 귀리죽, 기름기라고는 전혀 없는 맹물과 귀리만의 죽 한 그릇. 그 죽그릇의 중령은 반색을 하며 덤벼든다. 개글쟁이 페츠코프는 슈오프와 부이노프스키에게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던지며 어슬렁어슬렁 걸어나갔다. 중령에게 돌아가게 되어 다행이라고 슈오프는 생각했다. 세월이 지나가면 중령도 차차 수용소에서의 생활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리라. 그러나 아직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슈오프는 내심으로 또 하나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어쩌면 체자르도 자기 몫으로 가져간 죽을 양보할지도 모른다. 아니다. 역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에게 소포가 온 지도 벌써 2주일은 지났으니 말이다. 2그릇째 죽을 다 먹고 나자 슈오프는 아까처럼 빵 껍질로 밑바닥과 옆에 붙은 찌꺼기를 말끔히 긁어 혀 끝으로 핥았다. 마지막으로 빵 껍질을 입 안에다 넣어버렸다. 슈오프는 싸늘하게 식을 대로 식은 제자리에 죽을 들고 일어났다. 현장 사무실로 가져가는 거요. 식당문에 서 있는 개인 조수,
그릇을 들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감시자한테 이렇게 한마디 쏘아붙이고 그는 밖으로 나왔다. 현장 사무실은 경비실에 가까운 통나무 집이었다. 현장 사무실 굴뚝에서는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불을 떼는 건 전력 노릇까지 맡아야 하는 늙은 당번 죄수인데 그에게는 시간제로 작업량이 계상된다. 사무실 난로에 뗄 나무 토막이나 장작은 언제나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슈오프는 현관문을 열고 외풍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문간방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 포대 조각을 곁에 가득 붙인 방문을 열었다. 하얀 전기에 쌓인 방 안에 들어서자 슈오프는 얼른 문을 닫았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당장에 이놈아 문 닫아 라는 호통이 떨어질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무실 안은 한정막처럼 후끈후끈했다. 언질에 얼음이 붙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태양도 여기서는 어쩐지 따사로운 느낌이 든다. 화력발전소 2층에서 볼 때와 같은 싸늘한 기운은 없다. 따사롭게 비추는 햇살 사이로 채자리의 파이프에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가 흐르고 있다. 난로는 투명체 모양 새빨갛게 달아있다. 어쩌면 저렇게 달구어졌을까? 연통까지 빨갛게 달아있다. 이렇게 후끈후끈한 곳은 잠시 동안만 앉아있어도 금방 졸음이 올 것이다. 사무실은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안쪽은 현장 감독실이다. 빠끔히 벌어진 문틈으로 현장 감독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여기서는 임금도 지출 초과가 되어 있고 건설 자재의 사용량도 규정을 초과하고 있어. 죄수들이 조립식 가옥용 판자까지 모조리 난로에 쑤셔넣고 있으니 말이야.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 거야? 시멘트도 마찬가지지. 며칠 전에 바람이 마구 부는 데서 창고에 시멘트를 하져가고 있었는데 글쎄 10m나 떨어진 거리에서 들것으로 나르고 있질 않겠어? 덕분에 창고 근처엔 무릎까지 빠질 만큼 온통 시멘트 투성이가 됐지. 검은 작업복이 새하얗게 되고 말이야. 도대체 얼마만한 손실이라고 생각하나? 현장 감독실에서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아마 조감독들의 회의인가 보다. 이쪽 방 한 구석의 당번 죄수인 노인이 봄날의 따뜻함을 느끼며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 저쪽에는 B219호인 시크로 파첸코가 길다란 몸을 구부리고 눈을 부라리며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다. 조립식 주택의 재료를 도둑맞지 않게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봐야 별 수 없다 이 친구야. 아까 우리가 루핑을 설정할 때 뭘 하고 있었나? 기록해도 두 사람 다 모두 죄수들이지만 타지 않게 철사로 석쇠까지 만들어 놓고서 난로 위에 빵을 굽고 있었다. 제자르는 책상 옆으로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파이프를 입에 물고 있었으나 방문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슈오프가 들어온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것은 X1235 수용소 생활 20년인 깡마른 노인인데 죽을 먹고 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어딘가 부드러운 어조로 제자르가 말한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아이젠슈타인의 천재성은 인정해야 할 줄 압니다. 이반 뇌제, 소련의 유명한 영화감독 아이젠슈타인이 제작한 전기 영화입니다. 이반 뇌제,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근위대원의 횃불춤은. 그리고 사원의 장면은 너무 과장되어 있어요. 서푼을 입에 가져가다 말고 X123은 화난 말투로 대답했다. 과잉 예술은 이미 예술이 아니라 말이요. 빵 대신에 고춧가루나 후춧가루만 먹고 살라는 말과 다를 게 없어. 더구나 정치 사상이 올바르지 않아요. 개인 전제의 변호로 일관되어 있지 않소. 3대에 걸친 러시아 인텔리겐자의 기억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죽을 씹어 삼켰으나 저래가지고는 먹으나 마나였다. 하지만 그렇게밖에 해석을 내릴 수 없는 세상이니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훌륭하다라는 말은 빼버리란 말이요. 훌륭하기는커녕 명령에 충성하는 비위 맞추기에 여념없는 아첨꾼이라 해야 할 것이요. 진짜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려면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왜곡된 해석을 내리지 않아야 하오. 하고 슈오프는 헛기침을 했다. 교양이 풍부한 친구들의 대화를 중단시킨다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이대로 멍청이 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채자르는 빙그르르 몸을 돌리더니 슈오프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죽그릇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토론에 열중한다. 그렇지만 예술이란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문제니까요. X123호는 답답하다는 듯이 한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그의 말꼬리를 잡는다. 천만에
당신이 말하는 어떻게는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높은 데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이상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요? 슈워프는 신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얼마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체자르가 담배를 권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체자르는 자기의 등 뒤에 슈워프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모양이었다. 슈워프는 몸을 돌려 슬그머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밖의 추위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이 정도라면 블록을 쌓기에도 지장은 없을 것이다. 빠르게 걷고 있던 슈워프는 문득 눈 위에 조그만 쇠줄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장 쓸 일은 없었지만 언제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서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화력발전소에 감춰두면 된다.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는 것이다. 화력발전소에 돌아오자 슈워프는 우선 감춰두었던 흑손부터 꺼내서 허리숨에 꽂았다. 그 다음 모르타르 기계실로 들어갔다. 눈부신 햇빛이 바깥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그런지 실내는 한층 어두워 보였다. 그렇다고 바깥보다 더 따뜻한 것 같지도 않다. 어쩐지 축축하고 서늘한 느낌이다. 모두들 슈워프가 수리한 원형 난로와 모래를 녹이는 난로 주위에 모여있다. 모래에서는 하얀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고 있다. 난로 옆에 자리 잡지 못한 자들은 모르타르 통에 앉아있다. 반장은 난로 바로 옆에서 죽을 먹고 있다. 파블로가 난로에 얹어 데워 주었겠지. 소곤소곤하는 말소리가 들린다. 기쁜 일이 있는 분위기다. 슈워프에게도 누군가가 귓속말로 알려준다. 자금양 사정이 잘 된 모양이야. 반장의 안색이 환하거든 이라고. 그런데 무슨 명목으로 자금양 사정이 잘 됐는지 궁금한 일이다. 물론 그것은 반장의 수완 여하에 달린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만 해도 한나절 동안 작업으로 사정해 줄 만한 일을 하지 못한 셈이 아닌가. 난로를 수리한다든가 창문을 막는다든가 하는 일을 작업으로 사정해 줄 리는 없다. 그것은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작업반 자체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작업량 사정난을 그냥 비워둘 수는 없었을 텐데 궁금한 일이다. 어쨌든 체자르가 우리 반 사정난에 적당히 기입해 넣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체자르에게만은 반장도 언제나 정중한 태도로 대한다.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정이 잘 되었다는 말은 앞으로 닷새 동안 배급 식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닷새 동안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나흘밖에 안 된다. 수용소 당국은 닷새 중 하루를 전략일로 정해놓고 작업 성적이 좋은 반이나 나쁜 반이나 차별 없이 최저 보장선까지 배급량을 내리기 때문이다. 모든 죄수들에게 공평하게 식량을 할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지만 실은 죄수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림으로써 여유있게 식량을 확보해보자는 수작 이외의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불만을 말하지는 않겠다. 죄수들의 위장은 어떠한 시련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단련되고 또 단련되어 있다. 편리하다면 편리하다고나 할까? 오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모아두어야 한다. 최저 보장이라는 수용소 죄수 전원이 이런 꿈을 안고 잠자리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닷새 동안 일하고 나흘밖에 먹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내는 조용해졌다. 담배를 가진 자들은 몰래 숨어서 피우고 있다. 모두들 어둠 속에 둥그렇게 모여앉아 마치 하나의 큰 가족과도 같이 타오르는 난로불만 바라보고 있다. 사실 작업반이란 바로 하나의 가족과 다름없다. 난로과에서 반장이 두세 명의 반원들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반원들도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는 쓸모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일이 없다. 혹시 무슨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반원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반장인 추린, 안드레이 프로코예비치도 모자를 쓴 채로는 식사를 하지 못한다. 모자를 벗으면 한결 늙어 보인다. 다른 죄수들처럼 그의 머리도 짧게 깎고 있었으나 희미한 난로 불빛 앞에서조차 머리에 섞인 흰 머리카락이 이따금 눈에 띈다. 원래 나는 대대장 앞에만 나가도 몸이 후들리들 떠는 편이었는데 그때 나를 부른 것은 연대장이었단 말이야. 잔뜩 긴장해가지고 붉은 군대 병사 출인 연대장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라고 했지. 연대장은 잔뜩 미간을 찌푸리고 나를 노려보더니 이름과 부친명은? 하고 묻더군. 아무개입니다. 나이는 생년월일은? 그때가 1930년이었으니까 아마 22살이나 되었을 거야. 아직 어린애였어. 근무는 어떤가 출인? 예, 근로인민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연대장은 갑자기 화를 내며 양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게 아니야.
근로인민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니놈은 대체 뭐야? 죽일 놈 같으니. 이런 소리를 듣고 흥분하지 않을 놈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꾹 참고 이렇게 말했지. 경기관 종병으로서 1급 사수의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훈련 및 정치교육 양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뭐? 1급 사수라고? 이 돈벌레 같은 놈아. 너희 아버지는 분홍이 아니냐? 봐라, 카멘에서 조회가 왔다. 아비가 분홍이란 걸 숨기고 있으면서 무사할 줄 알았느냐? 당국에서는 벌써 2년 전부터 너놈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는 걸 몰라? 나는 그만 새파랗게 질려 아무 소리도 못했지. 사실 나는 행방을 감추려고 1년 동안이나 집에 편지를 쓰지 않고 있었거든.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 수 없었고 집에서도 물론 내 소식을 모르고 있을 거야. 이놈, 나한테도 양심이 있냐? 계급장이 흔들릴 정도로 몸을 떨며 그분은 분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함을 치더군. 소비에트 정권을 기만했구나. 나는 틀림없이 얻어맞는 줄 알았지. 하지만 때리지는 않더군. 그 대신 적석에서 명령서에 서명을 하라는 것이었어. 6시간 이내에 병령으로부터 추방하라.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겨울 군복을 벗어 반납하고 그 대신 여름 옷 한 벌만을 걸치고 나가라는 거야. 발급된 제대 명령서에는 분홍의 아들이라는 사유가 기입되어 있더군. 어디를 가나 이 낙인을 버릴 수 없게 된 셈이지. 고향까지는 기차로 가야 하는데도 무료 승차권 같은 거 물론 내주지도 않았고 식량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겨우 점심 한 끼를 얻어먹고 영외로 추방되고 말았더네. 얘기가 좀 어긋났지만 1938년 코트라스에 있는 중계 소형 수용소에서 옛날 소대장을 만났어. 역시 10년형을 받았더군. 그 친구한테서 들은 바에 의하면 나를 추방한 그 연대장도 연대 정치위원도 1937년에 있은 숙청 때 모두 총살되었다는 거야. 플로레타리안이 분홍이니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었던 모양이야.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아니지. 죽을 2그릇이나 먹었기 때문인지 쇼오프는 담배 생각이 간절했다. 7호 바라크의 라트비아인한테 쌈지 담배를 2갑 살 수 있을 테니까 그것으로 갚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쇼오프는 어부 출신인 라트비아인에게 소곤거렸다. 이봐 에이노, 내일까진 틀림없이 갚을 테니 담배 좀 구워주게나. 한 대만 말아 피울 수 있을 정도면 되겠는데. 에이노는 쇼오프의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더니 자기의 단짝인 에스토니아인에게 상의하듯이 천천히 눈을 돌렸다. 그들 두 사람은 결정하지 못한다. 저희들끼리 한참 찌꺼리고 나서 에이노는 붉은 끈이 달린 담배 쌈지를 꺼냈다. 짧게 쓴 담배를 2손가락으로 집어내어 쇼오프의 손바닥에 놓고 분량을 살펴보고는 부스러기 몇 개를 더 떨어뜨린다. 꼭 한 대분이다. 모자라면 모자랐지 결코 넘치지는 않을 것 같다. 신문지는 쇼오프도 가지고 있다. 귀퉁이를 찢어 담배를 말아가지고 반장의 발 사이로 굴러나온 불붙은 석탄 덩어리를 집어 담배에 붙이고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인다. 순간 눈이 아찔하며 어지러운 기운이 전신에 확 퍼친다. 사지가 나른해지고 머리가 빙그르 도는 것 같다. 담배에 불을 붙이자마자 곧 맞은편 구석에서 2개의 눈이 번쩍 빛났다. 페츠코프다. 저 개글쟁이한테 한 모금 선심을 쓸까? 그러나 페츠코프는 벌써 몇 번이나 얻어피우는 것을 쇼오프는 보았었다. 차라리 세니카 크레부신한테 주기로 하자. 세니카는 반장의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지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멍하니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난로불이 반장의 얼굴을 비추고 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듯 익살스런 어조로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가지고 있던 시시한 물건들은 4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으로 암거래상에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암시장에서 빵 2덩어리를 샀지. 이미 빵 배급제가 실시되고 있던 시절이었을 거야. 화물열차로 타고 갈 생각으로 정거장에 갔는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때마침 화물열차의 부정승차를 엄중히 단속하라는 명령이 내려 있었어. 기차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할 수 없었어. 자네들 중에도 혹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때는 특별한 신분증이나 출장증이 없으면 기차표를 팔지 않았어. 플랫폼에서 빠져들어가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 개찰구에는 경찰이 서 있고 정거장 양쪽 끝선로에는 경비병이 파수를 보고 있었으니 말이야. 어느새 해가 저물어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어. 오늘 밤은 어디서 지낼까 생각하니 정말 한심하더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미끄러운 벽돌담을 간신히 타고 넘어가 구내의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지. 얼마 동안 화장실에서 밖의 동정을 살펴보았는데 누구한테 들키지는 않았어.
그래서 공무상 출장 가는 군인인 척하고 플랫폼으로 나갔지. 마침 블라디보스토크발 모스코바행 열차가 닿아서 뜨거운 물을 얻으려는 승객들로 가마솥 근처는 일대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더군. 가만히 보니 푸른 블라우스를 입은 처녀 하나가 두 대들이 큰 주전자를 들고 서성이는데 기가 죽어 감히 가까이 갈 엄두도 못 내고 있지 않겠어? 가느다란 다리로 그 속에 섣불리 끼어들었다간 물에 데이거나 밟혀 죽거나 하기에 알맞지. 자, 이 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물을 떠다 줄 테니 했지.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서 물을 부담고 있는데 글쎄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겠나? 처녀는 빵을 안고서 울먹울먹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큰일 났더군. 주전자고 뭐고 어디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지. 빨리 어서 타요 빨리. 이렇게 소리치며 나는 처녀에게 달려가서 한 손으로 기차에 올려준 다음 죽을 힘을 다해서 기차를 쫓아갔지. 결국은 나도 그 기차에 오를 수 있었어. 차장도 보고 있었지만 제지하지 않더군. 기차에 군인들이 타고 있었으니까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인 줄 알았던 모양이야. 슈오프는 세니카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어때 이 궁상받은 친구야. 한 모금 생각 없어? 슈오프는 나무 파이프에 낀 채로 그냥 쥐어주었다. 세니카라면 파이프째 주어도 걱정될 건 없다. 세니카는 재미있는 친구다. 배우처럼 한 손을 가슴에 대고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귀머거리가 하는 짓이라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반장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처녀 일행은 6명이었는데 객실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더군. 레닌그라드 여학생들이라나? 실습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야. 탁자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도 보이고 옷걸이에는 레인코트가 걸려있고 트렁크에는 깨끗한 커버가 씌워있고 말하자면 세상 물정 모르고 순조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아가씨들이었지. 처녀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불쑥 당신의 좌석은? 하고 묻지 않겠어? 나는 정직하게 사과했지. 아가씨, 당신들은 지금 인생의 열차를 타고 있지만 나는 죽음의 열차를 타고 있어. 실내는 조용했다. 난로에서 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들릴 뿐이다. 처음에는 모두들 깜짝 놀라서 한숨을 짓기도 하고 저희들끼리 소곤소곤 의논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외투를 뒤집어 씌워주며 맨 위층 침대에 나를 숨겨주었어. 덕택의 노보시비르스크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지.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후에 그 처녀들 중에 하나를 페초라 강, 북부러시아입니다. 페초라 강 근처에서 만나 그때의 은혜를 갚을 수 있었어. 1935년 키로프 암살 사건에 관련된 대량 숙청 때 검거되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걸 내가 의복 공장에서 일하게 해주었지. 이젠 모르타르에 들어갈까요? 파블로가 낮은 소리로 반장에게 물었다. 그러나 반장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는 밤중에 담장을 넘어 집에 들어갔다가 날이 새기 전에 어린 동생놈을 데리고 다시 집을 떠나 따뜻한 지방 프론제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 공화국의 수도입니다. 프론제로 갔지. 며칠을 굶주리며 프론제까지 갔는데 거기서 아스팔트용 가마솥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불황자들을 만났어. 나도 그들 틈에 끼어앉아서 이렇게 부탁했지. 여러분, 이 아이는 내 동생인데 당신들이 이놈을 맡아줄 수 없겠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말이요. 그들은 내 동생을 맡아주더군. 나도 차라리 그때 그 친구들과 어울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동생은 그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나요? 중령이 물었다. 주리는 크게 하품을 했다. 한 번도 못 만났어. 또다시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 나서 주리는 이렇게 말했다. 뭐 공연이 서글퍼질 건 없네. 여기 화력발전소에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잖나. 그건 그렇고 모르타르실로 가서 일을 시작하게 신호를 기다릴 것도 없어. 작업반이란 이런 것이다. 높은 양반들의 명령이라면 작업시간 중에도 죄수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반장의 명령이라면 휴식 시간에라도 모두들 군소리 없이 일을 시작한다. 반장이야말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반장 추리는 절대로 공연한 고생을 시키는 일은 없다. 작업 개시 신호가 울린 다음에 모르타르를 반죽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블록공들이 일손을 쉬게 마련이다. 슈오프는 휴 한숨을 쉬며 옷을 털며 일어난다. 벽 위에 얼음이나 긁어내세. 얼음을 긁기 위한 도끼와 빗자루, 블록을 쌓는 데 필요한 망치와 수증기, 가늠줄과 가늠자를 손에 들며 말한다. 반장의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서두르는 거야?
혈색이 좋은 키르가스가 슈오프 쪽을 보며 얼굴을 찌푸린다. 키르가스가 얼굴을 찌푸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는 작업반에 할당되는 식량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 이 대물이 에스토니아인에게는 자기에게 배급되는 빵이 200g이건 그 이하이건 간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 고향에서 보내오는 식량 소포만으로도 충분히 배를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키르가스는 슈오프를 따라 일어났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반 전체의 작업을 더디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보게 바냐 함께 가세 하고 슈오프를 불러 세운다. 그러면 그렇지. 저 뚱보가 혼자 늑장을 부릴 리가 없지. 파블로가 반장에게 묻는다. 블록을 쌓는데 3명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더 배치하면? 그보다도 모르트르를 미처 떼지 못하게 될까요? 반장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잠시 생각한다. 그럼 내가 블록을 쌓겠네 파블로. 자네는 여기서 모르트르를 맡아주게. 혼합통이 크니까 6명을 붙이면 좋을 거야. 한쪽에 반죽이 된 것을 꺼내서 다른 한쪽에서는 새 것을 혼합하도록 하게. 블록 일을 1분이라도 멈추게 해서는 안 되네. 알겠나? 알겠습니다. 파블로는 벌떡 일어났다. 아직도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다. 수용소의 늙은이들과는 종류가 다르다. 우크라이나의 가루시키는 일종의 러시아 수제비와 같은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가루시키처럼 두 볼이 토실토실한 청년이었다. 반장님이 손수 블록을 쌓겠다면 나는 모르타르를 반죽하지요. 어느 쪽이 이기나 경쟁합시다. 제일 큰 삽은 어디 있지? 작업반이란 이런 것이다. 파블로는 숲속에 잠복하여 적병을 저격하기도 하고 여러 지구에서 야습을 감행하기도 한 용감한 사내였다. 수용소 같은 데서 고분고분 일하고 있을 위인이 아니다. 그러나 반장을 위해서라면 문제가 다르다. 슈오프와 키르가스는 2층으로 올라갔다. 세니카도 청청다리를 조심스럽게 밟고 뒤따라 올라간다. 귀는 먹었지만 눈치는 빠른 친구다. 2층의 블록벽은 겨우 기초가 쌓여 있을 뿐이다. 어디를 돌아봐도 그 이상 쌓아 올린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무릎에서 가슴까지의 높이는 발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이 훨씬 시원하다. 전에 쓰던 발판이나 삼각대 같은 건 죄수들이 죄다 가져다 버려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른 건물로 가져간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땔감으로 썼을 것이다. 아무튼 다른 반에서 절대로 넘겨주지 않겠다는 심보들이다. 그러나 당장의 일을 하려면 내일이라도 곧 삼각대를 만들어야 한다. 삼각대가 없으면 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